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중국사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중국사 강의 교재는 그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동영사 기타 서브노트 그 교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교재 중에 이제 동영사 심화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할게요. 자, 먼저 이 중국사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왕조 변화 순서를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동양사 심화 자료를 좀 잠깐 볼게요. 자, 거기 보면 3페이지에 제가 이제 중국 지도 관련된 내용을 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명청 기준으로 해 갖고 성을 이제 행정 단위로 해 갖고 이제 했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행정구역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행정구역하고 똑같은데 명청 시대 때 이제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지명들 위치 정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치. 그다음에 중국의 주요 도시들 위치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국의 인제 그 수도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수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요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 연대표 뭐 다 알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떼고 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인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고대 국가 성립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인제 중국사 관련돼서 구석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문명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보다 더 뭐냐면 발달된 문명이었으니까요. 근데 뺐어요. 왜냐면 거의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뺐고 그다음에 신석기인데 신석기도 솔직히 말해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왜 집어넣냐면 동아시아 그 수능 문제에서는 좀 언급이 되거든요. 예. 그래 갖고 요거는 좀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시험 문제가요. 자, 그러면 신석기 문화를 보죠. 자, 그 중국의 신석기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문명이 되게 발달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원은 요 부분이죠. 되게 그 항하 그 중하류 부분을 중원이라고 인제 하는데 신석기 시대 때는 특징이 뭐냐면 항하 문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문명이 있었고요. 예, 홍상 문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조, 하모드 문화라든지 등등 이런 문화들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항하 문명이 있었던 용상이나 그다음에 방송 문화보다는 요 오히려 강남에 있는 이제 홍상 문화나 강남에 있는 문화들이 훨씬 더 발달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신석기 시대 때 인제 그 경향이 청동기 시대 들어오면 좀 다르게 되거든요. 청동기 시대 때 들어오면 분명하게 인제 이때부터는 하가 중 하류 지역, 중원 쪽의 문화가 발달됐고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뭐 그 하왕족, 상왕족, 어 주왕 주왕족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부근에서 인제 형성됐던 왕조들이죠. 자, 그러면 인제 그 먼저 항하 중심의 인제 문화를 볼게요. 항하. 예. 자, 최초에 인제 그 항하에서 인제 만들었던 그 신석기 문화가 앙송 문화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앙송 문화에서 인제 주로 인제 마제도끼, 칠색토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특히 이제 칠색토끼라는 것이 중국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래 갖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발견되죠. 그리고 연도표도 그 메소포타미아가 더 오래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당시 그 1900 20 세기 초반 때죠. 이 앤더스라는 고고학자가 일종의 그 뭘 주장했냐면 서방 기원설을 주장했어요. 여기 중국의 어떤 그 칠색토끼를 바탕으로 한 앙송 문화는 이 메소포타미아나 서방에서 들어온 거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앤더슨의 그 앤더슨의 서방 기원설은 나중에 1949 년에 인제 중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때 이제 발굴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의 자생에 의해서 수소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서 뭐냐면 서방 기원설 깼죠. 그러면 앤더스가 이제 서방 기원설 주장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정형적인 오리엔탈리즘 같은 비슷한 것들이요. 서구 중심의 어떤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동양의 문화보다 서양의 문화가 더 앞서 있었다. 더 기원이 오래됐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 앙송 문화의 서방 기원설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계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을 좀 볼게요. 앙송 문화는 전형적인 이제 신석기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제석기, 채식토끼 같은 토기를 사용하고 채식 경제에서 나중에 조금씩 이제 생산 경제도 발전이 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 문화를 볼게요. 용산 문화는 그 주로 이제 그 흑동 문화를 사용한다고 돼 있지만 흑동 문화 외에도 다양한 토기를 사용해요. 용산 문화는. 그래갖고 이제 그 일부 일처제가 일반화됐고요. 그 다음에 남녀 합장, 빈부 차이 형성에서 사유재산 출현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앙송 문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자 쪽의 무덤이 훨씬 더 부정품이 많고 그러는데 용산 문화 들으면서 이제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묻지 않고 남녀 합장을 하고 남자 쪽에 이제 간에 있는 무덤 그 부장품이 더 많아. 그리고 그 무덤별로 그 뭐냐면 부장품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유재산이 출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네,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 출연 이렇게 하면 그 언제 때도 인식하고 있어요. 청동기도 인식하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사유재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신석기 중후기 때부터 출연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신석기 후기 시대 때 이 용산 문화에서 중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용성 문화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알 필요 없겠죠. 시험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용산 문화는 이런 그 부장품의 특징을 볼 때 점점 오개사에서 북에서 너무 가독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뼈를 구워서 점을 쳤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은대의 복점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이제 신석기 문화는 강남의 문화도 상당히 발달됐어요. 오히려 이제 내용을 보면 유물 유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강남 문화가 훨씬 더 신석기 문화가 발달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양쯔강 지역에 이 신석기 문화들이 되게 많죠. 그 양쯔강 신석기 문화들은 그 강북의 문화, 항아의 문화와 다른 독자적인 발전을 뭐냐면 겪고 있었고 나중에 춘추 시대 때 그 강남에 있는 국가들 있죠. 초나 오나 월의 어떤 문화적 기초를 기반을 이끌었던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장과 황수지역의 문화인데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제 생략되는데 동아시아 책에 보면 뭐 궁강량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철룡강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양저 문화도 있고요. 호송 문화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 하모드 문화도 있고 뭐 등등 이게 호송 문화가 아니라 하모드 문화 쪽에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강 한수지국의 신석기 문화 볼 때 종전에 문명이 그 항아에서 출발했다라는 게 종전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이제 제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상 문화인데 홍상 문화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요서, 요령 지형, 그다음 내몽골 일대에 퍼졌던 게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농경 관련 유물이 상당히 다수 출연됐고요. 근데 독특한 토기하고 옥기가 발견됐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옥기라는 것은 대개 보면 그 중국인들보다는 동이족에서 강조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예전에 4세기 이전에 문화를 보면 되게 금과 은보다는
그 무덤에 부장으로서 옥기가 많이 나요, 옥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옥을 더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이 홍성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항해 중국인들이 만든 문화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 고조선하고 관련돼 있는 동이족 계통의 문화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발굴 결과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석기 문화다라는 걸 또 입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홍성 문화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화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신석기 시대를 한번 살펴봤고, 어차피 제가 이제 시험 안 나오는 문제니까 건너뛸게요. 그다음에 이제 하왕조를 보죠. 이 하왕조는 기록에 보면 우가 건립돼 있어요. 이건 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잠깐 이제 여기 표를 잠깐 볼게요. 예. 제가 자, 보통 중국의 전설 시대를 보고 인제 역사 시대로 넘어가는 걸 좀 볼게요. 중국에서는 우리 이제 당군 고조선처럼 이런 신화적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걸 사망 오제라고 해요. 음. 근데 사망이 뭔가는 건너뛸게요. 뭐 나올 가능성이 없고 오제부터 인제 좀 볼게요. 왜냐하면 사마천의 사기가 이 오제로부터 시작돼요. 이 사망은 너무 인제 여러 설도 많고 믿을 게 못 된다 해 갖고 인제 사마천을 무시해 버리고 보통 사마천의 이제 기록은 오제분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오제가 뭐냐 하면 항제, 전옥, 제곡, 제욕, 제순이야. 예. 이 항제는 우리가 뒤에 인제 불려진 인제 우리가 이제 진시황 이후에 항제의 명칭하고 상관이 없고 일종의 인제 항제 이름이에요. 전설적인 이름. 그래서 전설적인 왕의 이름을 이제 항제라고 하는데 이 항제를 출발해서 전옥, 제곡, 제요, 제순 이런 식으로 이제 5명의 유명한 왕들이 계승이 되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세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양을 해요. 선양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인제 볼 때 똘똘한 애들을 뭐냐면 자기 후계자로 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왕을 넘기는 방법인데 그래서 인제 이렇게 넘기고 여러분들 인제 보통 유교에서 제일 이상적인 사회라고 인제 하는 요순 시대라는 거에 여기도 속하죠. 제요, 제순. 그래서 요와 순이 이렇게 인제 즉위를 하죠. 그 유교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어떤 뭐 대동사회를 강조할 때 이 요순의 치세를 언급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순 때 그 당시 이제 항아가 범람이 많으니까 치수 산업이 되게 중요해서 치수라는 것은 물을 통제하고 땅을 막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인제 항아를 잘 통제하는 그 치수 사업을 그 당시 고유의 아버지였던 곤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곤한테 맡겼는데 이 곤이 제대로 못해 갖고 인제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사형을 당하고 그걸 다시 인제 우가 계승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우가 이제 아버지와 달리 이 치수를 상당히 잘 잡았어요. 예. 그래 갖고 치수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인제 뭐냐면 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왕위를 이제 넘겨받게 되죠, 우가. 자, 근데 우는 자기가 인제 왕위를 물려받고 그다음에 이제 선양에 따라서 다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이 사람은요. 그래 갖고 이 사람은 우의 아들이 개예요. 개한테 넘겼어, 개한테. 우의 아들 개한테 넘겨주면서 성향이 아니라 세습이 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부터는 하왕조라고 인제 하죠. 그래서 인제 보통 사마천 사기에 보면 하왕조가 이제 최초의 중국의 왕조 기록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왕조가 어 지금 고고학적으로 관련된 유적지는 되게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하왕조에 존재하는 실존 왕조다라고 돼 있는데 되게 인제 일본이나 뭐 그쪽에서는 그거를 좀 약간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예.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하왕조 관련된 문제
그 문명에서 유적지에서 하나는 이런 그 글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이제 이거는 뭐 해서치니까 이런 글자는 안 나오더라도 요와 비슷한 문자가 좀 나와야지, 형태가 나와야지 하왕조가 나와 있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 존재하는 역사적 왕조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글자가 안 나와요. 또 관련된 기록물이 유물이나 유적에도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왕조의 어떤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 시대보다는 아직까지는 전설 시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중국의 영구 성과론을 반영해서 하왕조도 이제 역사에 존재하는 황조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 견해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죠. 자, 그 특징은 사마천 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고고학적 유물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전설 시대에 분류돼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세습 왕조고, 그다음에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치수, 물을 다스리는 사업과 관련돼서 건국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적지는 이제 보면 요건 뒤에 좀 빼야 되겠네. 동일한 말을 적어놓은 것 같네요. 예. 유적지는 확정된 사실은 없지만 상문화, 그러니까 하왕조 다음에 이제 상문화죠. 그런데 상문화와 비상문화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지층이 발견돼요. 예. 그래서 그 하나 상이나 다 청동기 문화거든요. 보통 이 고고학에서 태이라고 부르는 지층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지층들이 있는데 여기 뭐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단계에서 여기 보면 이건 분명히 상문화인데 상의 청동기 문화인데 여기는 같은 청동기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계열의 이제 청동기가 있잖아요. 이런 비상문화가 존재해요. 상문화는 청동기지만 상문화가 아닌. 그럼 이 비상문화의 어떤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청동기가 그 당시 국가 권력이 형성됐던 때니까 아마 이제 기록에 있었던 화왕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 근데 앞에서 얘기한 저 결정적 단서가 없죠. 이 하라는 글자가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하왕조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온 그 이리드 문화가 있죠. 이리드 문화. 예. 그래서 이리드 문화는 상서성 남부나 하남성 중부에 이제 퍼져 있는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대개는 초기 청동기 문화 걸로 보고 있고 하왕조로 추정되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이리드 문화도 4기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1, 2기는 용상 문화, 3, 4기는 하문화 이렇게 구분했다가 최근에 연구해 보면 용상 문화는 이제 없어지고 1, 2기층이 맨 마지막 층이 하문화고 3, 4기층이 음문화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왕성강 유적, 그다음 도사 유적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 이제 도사 유적에서는 하왕조 전설 지역하고 일치하고, 그다음 하왕조의 토템이 되었던 반용, 이런 것들이 등장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왕조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왕조 넘어가죠. 상왕조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은이라고 했어. 은. 근데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상. 그래서 원래 이제 상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원래 상왕조인데 은이라는 것은 은연을 갖고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군요. 상왕조가 5번이나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은이라는 명칭 자체가 나중에 상왕조가 멸망한 뒤에 주나라 사람들이 이 상민을 좀 낮게 호칭한 데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은보다는 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상왕조.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상왕조의 어떤 것들을 이제 그건 이제 요즘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왕조의 위치는 여기죠.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곳에 상왕조가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대표적인 유적지는 은어라는 곳이죠. 은어.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는
요 상황조에 바탕으로 해갖고 이게 세력이 더 커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치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은도, 상도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런데 수능에는 약간씩 언급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봐둘게요. 보통 이제 상황조부터 이제 진정한 역사 시대로 넘어갔다고 이제 보고 있어. 예. 실존 왕조고, 그 다음에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걸 또 검증이 되고요. 그러면 상황조의 국가가 어떻게 돼 있나? 자, 기본적으로 상황조는 그 두 가지 이제 국가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도시국가설이고 하나가 읍제국가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는 외적인 형태를 강조해서 국가의 발전 과정에 중점을 두는데, 대개 세계사적 고대 국가 발전 단계를 운주 국가 형태에 적용된 거야. 보통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역 사회가 이제 있으면 이게 더 발전된 도시국가가 발전되고 영토국가가 발전되고 통일제국으로 발전되는 게 순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틀에 맞춰서 상대국에서 중대 시대까지는 도시국가 형태, 전국시대는 영토국가 형태, 지난시대 때는 통일제국 단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국가설보다는 대개 이제 읍제국가설이 다수설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통론,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 동양서 개론서 이런 것도 다 읍제국가설의 바탕을 둔 거예요. 자, 읍제국가는 국가 그 발전 구조보다는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춰요. 보통 이제 상나라, 은나라나 그다음에 서류 때나 춘추 초기 때 되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읍이죠, 읍. 그 물론 이제 읍도 이제 그 안에 여러 종류도 있죠. 예. 자, 하여튼 읍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요 읍의 이제 공동체가 윤사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융사라는 것은 뒤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제사하고 그다음에 군사, 방어 등등의 이런 공동체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 국가 형태보다 은주사의 기본 단위는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시족적인 은주 읍공동체에서 해체돼서 나중에 이제 춘추 이전까지는 은주 시대를 읍제 국가 체제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뒤에 얘기했지만 읍제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되게 은주나 그다음 춘추 초기 때까지는 읍을 기본 단위로 갖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곳에 다 살지 않고 사람들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그 읍과 읍 간의 누층적인 지배 구조를 통해서 뭐냐면 그 정치 구조를 만들고 왕조를 형성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읍이라도 그 읍에 어떤 사람이 사냐, 그 읍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누층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나라도 마찬가지로 소급, 그다음 소급을 지배하는 조급, 그다음에 대급, 이런 삼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간의 어떤 지배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서주 시대 때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비읍에 해당하죠. 조급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도는 제후들이 사는 곳이고, 대읍 같은 경우에는 어, 아니 경계부들이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이라고 해서 그 당시 공이 살았던 곳이 있죠. 요거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소급은 조급을 지배를 받고, 조급은 대읍의 지배를 받고, 대읍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은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죠. 상나라 이런 식의. 그래서 은이나 대읍이 그러면 이런 그 밑에 있는 읍들을 어떻게 지배했냐?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다 보니까 청동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왜냐면 기술을 갖고 있는 집단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생산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런 상위 읍들이 자신이 만든 청동기를 밑에 있는 수장들에게 주는 거야. 조금이나 소급의 수장들이 줘서 이걸 통해서 지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급이나 소급이나 대읍이나 이런 그 상황주들, 그 왕들은 이런 청동기를 가지고 주로 이제 싸움보다는 재래용으로 많이 썼죠. 청동기로 만든 무기도 있긴 했지만 그 청동기 자체가 그렇게 보급이 일반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
그 비용이 주로 제대용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의기용으로.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은 전국토를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호와 백이라는 그 중간 단계 이제 일종의 대읍의 지배자를 통해서 그냐면 통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읍제국가는 부역과 병역을 각 읍에다 부과하고요. 은왕은 청동길 무기를 하사하고 침입을 보호한다. 이민족의 침입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 당시에는 영합국가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읍들이 있는 곳도 있지만 곳곳에 이제 읍나라 이제 중간중간에 뭐냐면 그 이민족도 많았어요. 이민족도.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그 은나라 통제를 받지 않는 이민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이라고 했죠. 방. 예.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 이방, 그 다음에 읍방, 그 다음에 토방 이런 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은 여기 은나라 영역이나 부근에 있는 이민족, 은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족들, 부족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족 집단들도 중국 문화에 흡수되긴 하지만 이런 존재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상나라 정치를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검증된 왕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은어였거든요. 은어에 뭐가 발견되냐면 각골 문자가 대량으로 발견돼요. 자, 각골 문자라는 것은 소의 견각골이나 이제 그 거북의 등껍질 같은 것들 이용해 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쳐서 이제 저도 구멍을 먼저 내요. 예. 그래서 이제 은나라 왕이 제사장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 밑에 정인들은 이제 부족장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은나라 왕의 명을 받고 어떤 이제 중요한 전쟁 그다음에 이런 국가 행사 등등을 이제 물어보죠. 하나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예, 은왕이 신호부터 이런 것들 이제 게시받아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을 하고 그다음 국가 계승이나 그다음에 왕위 계승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정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정인들은 그걸 이제 받고 여기에 점을 내고 그 밑에다가 불을 땡기죠. 예. 그러면 이게 갈라지죠. 예. 그 갈라진 것을 보고 은왕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 은왕이 신의 뜻을 이제 파악하고 무슨 조치를 해요. 뭐 어디를 칠 것이다, 어디를 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정인들이 여기를 각골문에 기록을 해요. 근데 요 거북이 등 껍질이나 견갑골 자체가 이제 귀했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점을 칠 때도 여기 하죠. 이렇게 구멍을 내고 다시 하고 여기다 또 기록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각골문 그 견갑골 안에는 다수의 각골 문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을 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걸 알 수 있듯이 그 은의 왕은 그 당시 신의 명을 받고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인도 각각의 읍의 수장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예. 그 왕은 그 정인을 통제하는 총제사장이고 정인들 부족 안에서도 부족장이면서도 제사장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주제를 같이 했다. 그리고 정복을 바탕으로 해서 점을 치면서 뭐냐면 정치를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자도 요거 이 갈라진 걸 조라고 하거든요. 조에서 나왔다 그래요. 갈라진 그 글자 모양을 빠지고 복이라는 글자가 이제 만들어졌다는데 점을 치고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좀 약간 이제 그 정치 단계가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도 요즘에 뭐 무당말 듣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통치 방법은 아까 얘기했처럼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포백을 통해서 간접 읍제도시 국가 통치였다.
제사와 군사적으로 중심으로 발달됐고 성읍도시의 연방연맹이었다. 왕권 강화를 볼 수 있는 게 초창기 때는 형제상속이었어요. 형제상속.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뭘로 바뀌냐면 그 부자상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록이나 각골문에 보면 무정, 조갑 이런 두 명의 총명한 그 왕이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 때부터 이제 부자상속으로 정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인들, 이 정인들은 각 지역의 그 읍제 국가의 수상인 연수도 또 부족장이라 했죠. 근데 이들이 또 왕권에 예속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각골문 이제 내용 볼 때, 그 다음에 상황시대에 대한 조상에 대한 제사가 상황시대 조상에 대한 제사가 강화됐고요. 그래서 상황시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되게 강했어요. 준하부터 훨씬 강해.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시효제도는 아직 없고요. 시효라는 것은 이제 왕이나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훗날의 업적들을 판단해갖고 후대 사람이 갖다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간지도 왕위를 표시했다. 간지도 육식간지도 있죠. 그래서 육식간지라는 것은 이제 서아시아에서 그때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육식진법 있죠. 이 육식진법에 영향을 받은 거인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각골 문자가 이제 대장군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2대 무정부터 말기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각골 문자 치는 방법, 형성 방법은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이 각골 문자가 정력적으로 이제 은나라 상나라의 어떤 존재를 알려주는 그 문자죠. 그래갖고 사마천 사기에 보면 상봉기가 있어요. 상봉기. 상봉기인가? 음봉기겠다. 음봉기. 하여튼 음봉기가 있는데 음봉기에 보면 되게 음봉기에 있는 내용하고 이 각골 문자에 있는 내용이 거의 90%가 일치돼요. 그것은 이제 은나라가 이제 뭐냐면 존재하는 왕조라는 것을 전역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은왕조는 역사 왕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각골 문자가 지금에 쓰고 있는 그 문자하고 좀 다르죠. 지금에 쓰고 있는 문자는 해서체죠. 보통 우리가 쓰는 한자는 거길 또 필기체의 행서 이런 식으로 쓰고 하는데, 요걸 이제 해석을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미 청나라부터 고중학이 이제 발달됐잖아요. 고중학 중에 이제 문자학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발달했는데 이미 이제 문자학이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그 연구 성과가 누적됐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때 금성문까지 해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성문의 그 전 단계였던 그 각본문은 쉽게 요 앞에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각본문을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은나라 문화는 좀 약간 이중적인 특징이 갖고 있어요. 이중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대개 보면 청동기 물질 보면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서류 시기 때도 이제 보통 그 초창기 때는 청동기를 사용했는데 서류 시기 후행에 만들어진 뒤에 만든 서류 시기의 청동기 문화보다는 오히려 은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더 발달됐어요. 네. 근데 정신 문화는 상당히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순장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한 왕이 죽으면 그 왕권 무덤에서는 거의 이제 순장한 사람이 한 3,000명? 한 부대를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장이 상당히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 문화가 상당히 원시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상나라 사람들은, 아니, 주나라 사람들은 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이는 경애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두렵지만 존경한 대상.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주나라 왕을 천자라고 하잖아요. 그 천자는 그 하늘로부터 천으로부터 상제로부터 명을 받아갖고 통치하지만 상제의 단순한 대리자가 아니죠. 명을 일단 받았지만 그 뭐냐면 정치를 할 때는 독자적 판단을 해. 예. 그래서 하늘 상제의 눈치를 안 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은나라 같은 사람들은 상나라 사람들 좀 다르죠. 은왕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늘 상제로부터 뭐냐면 명을 받아서
명을 받고 또 하늘의 명을 받고 그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대리자로 봐. 하늘의 명을 내리면 단순히 명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리한 역할, 하늘의 지시를 곧바로 이행하는 그 중개자 역할밖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왕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에 반해서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자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다만 청명만 받을 뿐이지 그것은 실제 정치는 천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늘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에 반해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하늘의 어떤 것들 상제를 너무 경신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 믿었다는 거죠, 완전히. 예.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정신 문화가 원시적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은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긴 많은데 많이 생략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충 자료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이제 유적지도 있고 그다음에 각골문 연구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읽어보시고 경제도 있어요. 경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다 생략을 할게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다음에 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서주. 자, 서주 관련된 그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죠? 예, 기출문제 어디에 나왔냐 그분인데 그러신 분도 있는데 기출문제 분석하면 나와 있어요. 뭐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일단은 서주 시대 때 했던 봉건제 있죠? 봉건제 나왔잖아. 예, 봉건제의 특징. 그래서 유럽의 봉건제와 그런 것들 일본의 봉건제 그 비교해 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때 이 변화상을 이제 공부할 때 그 서주 시대 때의 어떤 걸 알아야지만 춘추시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 중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나라는 기원전 10세기부터 해서요. 되게 이제 기원 기원 10세기부터 해서 256년까지 춘추 전국시대까지 존재했던 그런 나라인데 주도 이제 두 개가 있죠. 서주가 있고 동주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할 때는 이제 이 서주를 얘기하죠. 동주는 보통 이제 동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서주와 동주를 하고 이때 동주와 서주를 나누는 게 견융의 침입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서주의 수도는 호경이었는데 이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서 나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거는 서주와 관련된 내용이야. 서주. 자, 서주의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보통 11세기에서 이제 770년, 770년은 이제 수도 옮길 이유죠. 여기까지 이제 서주라고 하는데, 근데 중국사에서 예전부터 서주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앞에 1920년대, 30년대에 그 뭐냐면 그 당시 신문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문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되게 비판하잖아요. 반유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된 서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되게 이제 고신파라고 하는데 이 유교 이쪽 입장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문화의 정형을 봐요. 예. 특히 이제 주공 같은 존재도 있죠. 그래서 문왕에서 무왕, 성왕 이렇게 넘어가는데 성왕이 어릴 때 즉위하니까 이때 주공이 성왕을 대신해서 잠깐 정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지 않고 성왕한테 왕위는 넘기죠. 실권 넘기죠. 예,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성왕이. 그래서 주공을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때 봉건제도가 만들어졌고 중국의 정치적 이상을 되게 잘 반영하는 왕조다. 그래서 상당히 미화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에 반동으로 신문화 운동 같은 게 유교를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서주 시대를 유교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적 시대다 하면서 되게 비판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은나라 유적지나 그다음에 뭐 주나라 유적지도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없어지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던 그런 인식이 있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서주를 이제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삼는 이유가 뭐냐? 일단 항아주주의 위수분지의 지정학적 중요성 있죠. 예. 여기 보면 호경이죠. 이 호경이 후에 이제 보통 이제 장안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예. 장안, 순화된 대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세워진 거야.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있고 보통 제 장안, 대응, 호경 요 위수분지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뭐냐면 수도를 많이 만들어요. 이 수도를. 음. 그래서 이제 위수분지 같은 경우에 농업 경제 면에서 비옥한 농업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 군사적으로 천의 요새지로서 진, 전환, 수당의 위수분지를 수도하여 통일 대업을 완성했다는 거. 그다음에 동서 문화의 교류 볼 때는 서방 문화가 중국 유에 유입돼서 입구에 해당됐기 때문에 문명의 선진지대로 주목됐다. 그리고 이제 국명, 시호제, 봉건제, 종법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물에서 후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천하, 천자 이런 것도 다 준하에서 온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서주의 건국과 은주의 혁명을 보자. 자, 서주를 건국한 사람은 무왕이야, 무왕. 그렇지만 그 아버지였던 문왕 때에 기틀을 마련했죠. 예. 그래서 문학은 그 당시 은나라에 종속되면서 서백이라고 해서 서쪽을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런 덫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박의 서쪽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부족장이었는데 이때 건국 기관을 마련하고 나서 그걸 무왕한테 넘겨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은과 한판 싸우죠. 은나라 왕이었던 무경을 은나라 왕이란다. 은나라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건왕이었어요. 이 건왕이 항상 방탕하게 노니까 그 당시 우왕이 건왕을 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은을 대신해서 주가 이제 뭐냐면 권력을 승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중국 역사상 은주혁명이라고. 혁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아갖고 성씨가 갈린다. 역성혁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밑에 있는 사람이 밀치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그래서 은주혁명이라고 한다. 왜 은주혁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하늘의 명을 받은 우왕이 하늘의 명을 저버린 거랑을 치고 쳐서 나라를 성을 바꿨기 때문에 성씨를 바꿨기 때문에 은주혁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 이제 천명이니 천자니 뭐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요. 하늘의 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천자고 하늘의 명에 따라서 청명을 받으면 그걸 저 천자가 행해지죠. 하늘의 명을 따라서 받은 게 청명을 받아서 천자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근데 하늘의 명을 어기는 천자는 그 뭐냐면 하늘이 딱 벌 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청명을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은주혁명이 나왔다 이런 것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역성혁명도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야. 예. 되게 이 은주혁명, 역성혁명 개념은 뒤에 이제 유교 사상에도 반영이 돼요. 맹자 사상에도 반영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왕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그 은나라의 어떤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은나라 후손들에게 그 뭐냐면 이제 얘네들 다 제거하지 않고 은나라 그 땅을 일부 떼어서 제후로 봉해요. 그래서 은왕의 그 아들 무경을 은나라 제후로 봉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일족과 공신을 전국 각지에 봉하면서 최초의 이제 봉건제도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말이 봉건제도지 앞에 그 은나라의 통치제도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주나라 왕이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이런 읍을 매기는 지배 통치 방식이다. 이걸 좀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 봉건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봉건제도의 특징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주혁명의 견해를 볼게요. 앞에 이제 은주 고신파, 의구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신파는 상당히 그 의미를 두죠. 은주의 왕조 교체는 주대 봉건제도, 그다음 종법제도를 성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혁명이다. 그래서 여기에 혁명성을 두는 주장으로서 일종의 나중에 왕도 정치와 연결돼 있다. 유교에서 말하는 그 왕도 정치라는 것도 은주혁명의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폐도에 위한 정치가 아니라
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는 거죠. 왕은 그 청명을 받는 왕은 그 힘을 위한 통치보다는 그 덕을 위해 통치를 해라. 만약에 힘을 통해서 통치를 하면 운주혁명처럼 이렇게 왕위가 교체될 수 있다. 역사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자, 근데 의구파는 이제 의구파라는 것은 이제 주나라 자체를 부신하는 건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주나라를 이제 좀 역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주나라의 가치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 후에 그 은나라 주나라의 어떤 뭐냐면 가치를 좀 깎아내리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전에는 이제 주나라가 은주 어떤 유물 유적이 많이 발견되니까 이제 의심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혁명이 아니라 단순히 은나 말기를 제도를 개선한 뿐이다. 거기에다 이제 봉건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 대개 보면 이제 최근의 입장에 볼 때는 여기가 좀 강조되죠. 왜냐하면 여기 고심파들은 되게 이제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유교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접근한 거기 때문에 되게 의구파들 은나 말기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의견이다 보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왕이죠. 성왕이죠, 성왕. 근데 성왕은 나이가 너무 어린 나이로 즉위했기 때문에 그의 이제 그 작은 아버지였던 삼촌이죠. 주공단이 섭정을 하게 돼요. 이 주공이 상당히 이제 유교에서는 이상적인 인물이고 후에 이제 개혁의 교과서가 된 주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 주대를 만들었다 보고 있죠. 물론 이 주대는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주공이 만들었다고 이제 유교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준화 제도와 문물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때 상감의 난이 나요. 이 상감의 난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어요. 예. 상감의 난이 이제 뭐냐면 이때 이제 은나라 유민의 세력가 은왕이라고 했지만 은왕이라고 좀 보죠. 은혜의 후손이라고 보시는 이렇게. 예, 은나라 유민의 세력들과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주나라 왕실이었던 그 성왕의 작은 아버지도 있죠. 성왕의 작은 아버지였던 그런 이제 세 명의 상감들이 같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갖고 그것도 이제 은나라 유민들 감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주나라에서는 상감을 같이 붙였거든요. 여기다. 예. 근데 얘네들이 요걸 이제 뭐냐면 탁작궁에서 감시하려 했더니 좀 탁작궁에 갖고 난을 익혔어. 이게 상감의 난이라고 해요. 여기 간숙과 채숙은 이제 누구냐면 성왕 입장 올 때는 자기 동생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니 성왕이 아니라 주공 단의 입장 올 때는 자기 동생들이고 성왕의 입장 올 때 자기 작은 아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상감의 난이다. 근데 이제 주공이 이걸 상감의 난을 진압을 해버리죠. 그리고 여기를 진압하고 은나라 유민들을 확실히 감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나그비를 건설해요. 그 제2의 수도 삼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성왕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는 주공단이 이제 자신의 실권을 다 성왕한테 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좋게 봐. 보통 작은 아버지 삼촌이 이제 통치를 하면 섭정을 하면 그 어린 조카는 폐위당하거든. 중국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뭐냐 넘겨줬단 말이에요. 잘. 그래갖고 이걸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상감의 날을 이제 얘기할 때 상감의 동생 3명을 둔 게 아니라 은나라 유민이었던 이제 녹부 이 녹부는 이제 제후로서 임명돼 갖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무강이라고 부르는 상감은 그 간숙과 채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간숙과 채숙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상감의 난을 이제 했다. 상감이라는 것은 이제 간숙과 채숙 같은 은나라 유민들을 이제 뭐냐 감시하게 파견된 관리직인데 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도되는 상감의 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정해서 좀 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봉건제도를 보죠. 봉건제도. 봉건제도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전 기출문제 나온 거 보시면 되게 유치하게 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수준?
주로 이제 서유럽의 이제 봉건제도와 중국의 봉건제도, 그 다음에 일본의 봉건제도 비교해 보시오. 이렇게 있죠. 어, 공통적으로 지방 봉건적이지만 좀 이제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전을 매개한 종법을 매개한 봉건제도고, 서양의 봉건제도는 쌍무적 계약관계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주로 에도막부 거예요. 에도막부 때 봉건제도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좀 보죠. 자, 보통 그 봉건제의 목적은 이제 고심파하고 의구파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고심파는 왕도 정치를 이제 실현하는 그 입장이고, 의구파는 이제 주나라 실제는 인정하지만 주나라 가치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주 왕실은 새로 정복한 영토에 왕실의 일족과 믿을 수 있는 공실을 제후로 봉해서 운주교체 정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실시했고, 유력한 읍의 지배자를 복속하게 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교과서나 그다음에 통론이나 개론서나 이런 데 보면 의구파의 견해가 적어놓을 거야. 이게 정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봉건제도는 그 종법제도를 바탕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서원적 유대를 바탕으로 해서 부계시족제, 적장자 상속이한 분가 종가의 신분 질서를 형성하면서 봉건제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자, 요걸 이제 좀 보면요. 이게 없네.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보통 서주 시대부터 해서 춘추 초기 중기까지는 사회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을 정점으로 해갖고 밑에 이제 공이라는 제후가 있고요. 공도 땅을 나눠주죠. 경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경대부 밑에 사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배층을 인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피지배층을 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법은 주로 피지배층에게 적용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어디에 적용되냐면 요게 인에 적용되죠. 종법 제도는. 그리고 얘도 뭐냐면 인에게만 적용되는. 얘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예의범죄 이런 것들을 예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예라는 것은 이제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절차나 가정 이런 거, 신을 대할 때 가정과 절차인데, 신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배층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이 종법제도와 얘는 이거 왜 지워지냐? 종법제도와 얘는 인해만 대상으로 한다, 지배층은. 음, 이렇게 있는데, 그럼 종법제도에 대해서는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종법제도의 정점을 이뤘던 사람 제일 위에는 주왕이죠. 주왕은 그 자기 이제 첫 번째 아들에게는 어, 적장자에게는 방위를 넘겨주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서재라든지 그다음에 차남 이하는 공이라고 해서 제후로 임명해요. 예. 그러면 공의 지위도 마찬가지로 적장자에게 공의 지위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아들에게는 경대부로 하고요. 경대부도 뭐냐면 그 자시지를 적장지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왕실을 왕실이라고 하죠. 왕실 집안을, 공실은 공실, 그다음에 경대부는 시실. 뭐 사집안은 뭐 그냥 집안 권리 없어갖고 이제 명칭 없어 그렇게 하고요. 자, 왕실은 이제 왕비는 그 왕실은 공실에 비해서 큰 집안이죠. 대종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소종이고요. 근데 이제 공과 경대 볼 때 공실은 여기는 뭐야? 공실은 그 경대부의 시실보다는 어떻게 돼요? 대종이죠. 큰 집안이고 소종이고, 시실은 사집안보다는 대종이고 얘네들은 뭐야? 소종이죠. 그래서 그 소종은 대종에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하 이제 뭐냐 육충조 있고, 그 대가로 이제 뭘 주냐면 토지를 하사하는 거야. 충성의 대가로. 예. 그래서 이렇게 혈연적인 어떤 종법제도가 묶여 있었다. 봉건제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고조할아버지의 같은 고조할아버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많죠. 저도 몰라요. 증조할아버지도 모르고 할아버지 때만 좀 알고, 그리고 저한테 6대, 7대, 8대 넘어가면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6대, 7대, 8대 그 선조들 조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해갖고 만나면 남남이지 이게 무슨 친척이고 뭐 허연이겠어요. 네, 멀어지잖아요. 핏줄이.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종이나 그다음 소정 이런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주왕실을 기점으로 한 같은 일족의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 같이 만나고 생활하고 그 지역의 토착민들 간의 어떤 그 관계에서 형성된 그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현실적 이해관계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왕이 명령해도 그 밑에 있는 공이나 경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말 듣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현원적인 매개도, 현원 매개는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중세 봉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주는 혈연 관계를 토대로 한 종법 원리 매개로 설립한 그 봉건제도고요. 그런데 이제 유럽 중세는 토지를 매개로 보호와 봉사의 계약 관계에 성립된 봉건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봉건제도를 유지하는 이제 이데올로기에서 뭘 사용하면 청명 사상이와 왕토 사상이죠. 그래서 청명을 받은 토지는 왕의 토지다. 그래서 이런 걸 통치 정당성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명, 천자 이런 것들이 다 준하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왕토 사상이라고 해서 왕이 모든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소유권의 의미가 아니에요. 소유권의 의미가. 예. 이건 뭐냐면 통치권의 의미죠. 통치권. 통치권. 그래서 개인 소유권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서주 시대 때는 이제 소유권 자체가 읍의 이제 전체 그 음락 공동체 전체 소유거나 뭐 제후나 경대부의 소유권이지만 나중에 왕토사는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개인 소유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통치권의 의미지 이걸 소유권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상징적 의미다. 그래서 있고 덕체주의라는 것은 이제 덕에 의한 통치를 얘기하죠. 예. 근데 하지만 나나 토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덕에 의한 통치. 그래서 청명을 받은 사람은 힘을 위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덕을 위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이것이 이제 유교의 뭐와 연결되냐면 유교의 왕도 정치와 연결되죠. 회도가 아니라 왕도에 입각해서 정치된다. 인정을 베푸고 통치되는 이게 이제 청명을 받은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왕은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맹자 같은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은주유명처럼 역성용을 주장하잖아요. 다 은나라의 영향을 받은 은주나 뭐 이런 주나라 제도에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종법 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것도 좀 잠깐 잘못된 건데 지우세요. 종법 제도가 무슨 초창기 때 종법 제도라는 것은 아까 지금 말했잖아 적장자, 네, 부계혈통 위주죠. 적장자 부계혈통인데 뭐 부계혈통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신석기 시대 때 영향을 받았고 모계혈통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적장자나 부계혈통으로 강조했다. 네. 그러니까 부계혈통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죠 시. 보통 우리가 성시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성과 시라는 것은 좀 그 중국의 고대에서 한국사에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까지, 그러니까 춘추 이전까지는 성은 주로 이제 모계 쪽의 계통이고 시라는 것은 주로 부계통의 계통이죠. 부계. 성의 이제 탄생 자체가 이제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성 자체가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을 자체가 이제 근친혼을 방지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하고 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여자가 거부할 수 있어. 성관계를. 예. 그래서 같은 성을 뭐냐면 공유한 그 사람들끼리는 뭐냐면 그 결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동성불륜 제도가 이때부터 형성됐던 거고 시다는 것은 신석기 후기 때 직업을 기준으로 한 거야. 직업 어떤 일을 한. 그래서 사마시하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서를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분리돼 있었어.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여자 쪽 근친을 방지고 동성부를 방지한 거고, 신하는 것은 직업적인 의미에서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 일반민들은 사용되지 못하고요. 주로 지배층이 임만 대상으로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성과 시가 이제 분리됐는데 점점 전국시대나 춘추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성과 시가 이제 합쳐져. 보통 성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 인뿐만 아니라 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일반 민까지도 이제 성씨를 갖게 되죠. 이게 뭐냐면 널리 일반화돼. 근데 이런 개념들, 이 성씨라는 개념이 이제 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주고 그 일본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초창기 때는 윗대가리들 있는 사람들 좀 약간 고위직들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학살이 되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때 의미의 성씨는 이제 중국에서 원래 처음에 사용했던 성씨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이게 이런 종법제도를 논리를 했다. 예, 그 다음에 통제제도를 이제 줬죠. 예, 그래서 이제 제후들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요걸 보면요. 종법제도에 의한 허정의식, 청명사상 같은 거 정부의 왕토사상을 시행했고, 지방제도 통제를 제도 정책 간제 뚜렷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양경체제를 유지했죠. 그래서 종주와 성주를 두죠. 종주는 호경, 성주는 낙양을 배치해서 나급이라고 하는데, 제2의 수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감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그 당시 동쪽에 있는 은나라 유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뒀던 곳이 성주죠. 그러니까 강국제도에서 제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관을 파견했다. 상간도 일종의 강국제도의 하나예요. 그다음 조경제도인데, 조경제도는 천자가 제후와 상견하고 중간과 지방 군신각을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후가 이제 즉위하면 이제 왕후부터 천자에게 학연을 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책봉을 받고 그다음에 또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런 제도가 이제 조공제 책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는 원래는 주나라의 제도지만 나중에 한나라 무제 때 이걸 동아시아 각국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이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왕은 제국을 순수 돌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뭐 하나 이런 것들 보고, 그래서 이제 제후들을 직접 이제 뭐냐면 제후의 정치에 직접 살피는 그런 제도고, 천자의 권위를 지방에 행사하는데, 이게 나중에 진나라도 계승하죠. 진나라 그 진시황도 곳곳에 이제 돌면서 비석 같은 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진시황이다 진흥왕 때 지방을 돌면서 정복제의 순수비를 세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다 뭐냐면 중국의 어떤 황제 천자의 예법을 받은 거야. 천자의 어떤 그런 그 주나라의 제도를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군사 제도도 두 개로 나눴어. 호경을 지키는 부대를 종주 육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주를 지키는 부대를 성주 팔사라고 해갖고 지방 제후들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나라의 통제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하와 관련된 음락구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음락구조는 춘추 중기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예, 이건 서주부터 춘추 중기 때까지 하고, 이게 무너지게 된 것은 이제 뭐냐, 춘추 후기 때부터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완전히 다른 구도를 가지게 되는데, 요걸 이제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입니다. 요거 이제 좀 쉬었다가 할까요? 꽤나 좀 한 것 같은데.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